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여러분, 요즘 램값이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죠? 삼성 시금치 램이 32GB 기준으로 40만원을 넘어갑니다. 올해 1월에 11만원쯤 했으니까 거의 4배가 오른 거죠. 이게 다 AX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2가 폭발하고 메모리 제조사들 역시 이쪽 라인의 생산 투자를 몰아주면서 일반 소비자용 PC에 들어가는 D램 생산이 그 여파를 직격으로 맞게 됐거든요. 고클럭 커스텀 메모리로 맞추면 32GB짜리 2개에 100만원은 예사롭게 지는 이 대운돈의 시대에 램을 샀더니 컴퓨터를 덤으로 주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보스게임 M5입니다. AMD Ryzen AI Max 플러스 3고 칩이 들어간 모델로 현재 공홈 기준 이거 가격이 1,589달러, 약 220만원 정도 하거든요. 오, 생각보다 비싸죠? 근데 이 안에 96GB 용량의 LPDDR5X 메모리가 박혀 있습니다. 지금 조립 PC 기준으로 이 정도 메모리 스펙을 맞추려면 램 값만 절반 이상 깨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미니 PC가 200만원? 이러면 되게 비싼 것 같은데 램 값을 확인하니까 야, 이거 가성비가 이런 가성비도 없습니다. 다시 보니 선녀 같다의 주인공 보스게임 M5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일단 생각보다 미니하지는 않은 미니 PC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니 PC 하면 떠올리는 건 인텔의 NUC라고 해서 손바닥만한 NUC를 떠올리는데 이거는 약간 더 덩치가 있고 공격적으로 뚫린 통풍구 때문에 디자인도 꽤 화려한 편이에요. 상단과 하단은 실버 색상 알루미늄에 중간 섹션은 블랙 플라스틱으로 처리된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로 전반적인 디자인이 약간 게임기기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는 구성품 중에 수직 스탠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두면 정말 콘솔 하나를 세워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미니 PC가 배사월 마운트를 끼워줘서 모니터 뒤에 제품을 붙였을 수 있게 하는 반면 이 제품은 배사월 마운트를 두지 않고 따라서 순정 상태에선 모니터 뒤에 이 제품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면 패널에 탑재된 RGB 조명 시스템의 경우 상단에 보이는 터치 센서 버튼으로 발광 패턴을 바꾸거나 끌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요. 아래쪽을 뒤집어 보면 뭔가 뚜껑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를 열면 곧바로 M.2 SSD를 하나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 환기 슬롯이 촘촘하게 뚫려 있어서 발열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대비는 생각보다 잘 되는 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포트는 어떨까요? 전면에는 40Gbps 속도를 지원하는 USB4 Type-C 포트와 USB 3.2 Gen2 포트 2개, 그리고 3.5mm 오디오 잭도 있고 SD카드 리더 슬롯도 보이죠? UHS-2 규격 지원되는 풀사이즈 슬롯이라 카메라 백업할 때 꽤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인데 옆에 보면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이 PC의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인데 이렇게 퍼포먼스 모드, 밸런스 모드, 뮤트 모드가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면을 살펴보면 포트 구성이 상당히 풍성합니다. 일단 USB 2.0 2개, HDMI 2.1 포트와 디스플레이 1.4 포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USB4 Type-C 40Gbps 짜리가 하나 더 있죠. HDMI DP 포트 2포트, 그리고 앞쪽에 달린 포트까지 이용하면 총 4개의 모니터 구성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리고 USB 3.2 Gen2 포트가 하나 더 보이고 램 포트랑 오디오 잭, DC 단자 순서로 되어 있죠.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오큐링크라고 해서 eGPU 연결하는 포트가 이 PC에는 달려있지 않아서 외장 GPU를 달기가 살짝 까다롭긴 합니다.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와이파이 7 무선 랜과 블루투스 5.1 모듈이 내장돼 있고 그리고 전원 어댑터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건데 240W까지 전력을 소화할 수 있고 따라서 생각보다 부피와 무게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게 칩만 최대 140W의 전력을 먹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원 입력 수단을 넣어준 것 같아요. 이제 사양 이야기를 하겠죠. 앞서 잠깐 말했던 이 컴퓨터는 AMD Ryzen AI Max 플러스 3고 코드네임 스트릭스 할로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칩은 일반적인 윈도우 PC와는 다르게 마치 맥의 M칩처럼 CPU, GPU, NPU가 한 칩에 다 통합된 상태이고요. 이 각각의 CPU, GPU, NPU 유닛들이 보드에 숄더링된 96GB LPDDR5X 메모리를 공유해 사용하는 통합 메모리 구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윈도우 PC는 대부분의 메인보드에 달린 메모리 따로, 그리고 그래픽
그래픽카드에 달린 VRAM 따로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서 공유가 안 됐었는데, 여기에는 총 96GB의 통합 메모리가 장착돼 있으니까 CPU에 얼마, GPU에 얼마 이렇게 사용자가 알아서 배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작업 관리자를 들어가 보면은 메모리가 총 96GB에 시스템 메모리에는 80GB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 GPU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AMD 라디온 8060 GPU의 메모리가 16GB까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스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옵션에서 메모리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팅을 마치고 메모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시스템 메모리는 총 96GB 중에 48GB가 나오고요. GPU는 전용 메모리가 48GB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하도록 하고, CPU 얘기로 넘어오면 16코어 32스레드 구성의 부스트 클럭 기준 5.1GHz가 찍힌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능 확인을 위해 시네벤치 아리사 점수를 봤더니 와, 싱글 점수 기준 2040점의 멀티코어가 무려 32,000점대 가까이 나옵니다. 미니 PC에서 이 정도 점수라는 건 진짜 대단한 결과인데요. 넘어가서 그래픽의 경우에는 RDNA 3.5 아키텍처 기반 라디온 8060S라는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내장이 아니에요. 제가 테스트해본 CPU 내장 그래픽 솔루션 중 가장 강력한 제품입니다. 3D 마크 타임스파이 기준 점수가 1600점대예요. 이 점수면은 RTX 4060 데스크톱 모델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인데, 아까 기억하시죠? VRAM을 RTX 5090보다도 풍성하게 배분해줄 수 있기 때문에 VRAM 부족 현상이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성능 테스트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게 사이버펑크잖아요? FHD 해상도를 기준으로 레이트레이싱을 끄면 그래픽 옵션 하이를 기준으로 거의 100프레임이 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정도 점수는 RTX 4060의 점수와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서 해상도를 4K로 올려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죠? 그러면 RTX 4060 같은 경우 평균 60프레임 방어가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맞춰갖고 픽셀을 뿌리는 작업은 대부분 VRAM, 메모리가 담당하는데 4060은 이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30X는 60프레임 방어가 돼요. FHD에서는 약간이나마 4060에 비해 프레임이 낮았지만 고해상도에서는 오히려 높은 결과가 나온 거죠. 특히 이 차이는 FSR이나 DLSS처럼 GPU를 이용해 해상도를 업스케일링하는 옵션을 껐을 때 더 극대화 되는데요. 레데리2의 경우 FHD 해상도 최고 옵션에서 여유롭게 60프레임이 방어가 되는 두 PC가 고사양이 되는 순간 확 프레임 안정성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고해상도 모니터 혹은 TV를 가지고 계신다면 마치 콘솔 기기처럼 옆에 세워두고 쓰기에 성능상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가격대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램 많다고 치지만 너무 많고요. GPU 깡 성능 역시 내장치고 좋다이지 절대 성능이 요즘 외장 그래픽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 정도 가격대면 램 좀 포기하고 5070까지는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이 친구를 쓴다? 약간은 갸우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내가 가진 컴퓨터가 영상 편집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점수할 수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게 푸젯벤치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라는 거거든요. 이거로 점수를 매겨보면 이 컴퓨터는 대략 8000점에서 8100점대를 전후하는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4K 편집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에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지난번 아메카 영상의 실제 편집본을 스크래칭하는 장면인데, 생각보다 되게 잘 버티죠. 미리 보기 창의 해상도가 전체 풀 해상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컴퓨터에 가해지는 부하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도 스크래칭 한 화면을 전부 따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전체 프로젝트 용량이 80기가 정도 되는 20분짜리 4K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영상을 스크래칭 하는 데는 이 미니 PC가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작업 관리자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스크래칭을 할 때마다 메모리가 적당하게 꽉꽉 채워지는 모습, 그리고 GPU에도 적당히 부하가 가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용 컴퓨터는 그래픽카드만큼이나 CPU 성능을 타는 데다 높은 용량 플러스 고클럭의 메모리가 4K 편집 기준으로 64GB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CPU 성능도 그렇고 메모리 용량도 그렇고 GPU의 성능도 그렇고 모두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꽤 흥미로운, 편집용으로는 진짜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한 가성비가 어딨어. 이런 지점에서는 확실히 이 PC가 가격적인 면에서 대체제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게이밍 머신으로 쓰기에는 여전히 애매한 지점이 있으면서도 이런 작업용 PC, 흔히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 용도로 쓰기에는 엔트리 중급 레벨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AMD 칩이 적용된 만큼 프리미어 프로와의 궁합이 100% 맞진 않거든요. 혹시라도 AMD 드라이버에 대이신 분이 있다면 굳이 이 제품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지의 경우에도 넉넉한 편입니다. 킹스톤의 2TB PCI 4.0 NVMe SSD가 달려있는데 읽기 쓰기 점수가 대략 4000에서 3600 정도가 나오는 적당한 성능의 SSD가 달려있어서 기본 용량이랑 속도도 나쁘지 않고요. 앞서 보여드린 추가 슬롯에 하나 더 장착이 가능해서 고해상도 로우 영상 파일 렌더링 머신으로는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성능 이야기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전력 소모와 발열 그리고 소음입니다. 특히 전력 소모 부분을 설명해서 앞서 설명드린 퍼포먼스 버튼의 역할을 확인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퍼마크 테스트라고 해서 칩의 풀로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하는 상황이잖아요. 보시면 이제 전력이 거의 120W 가까이 먹고 있죠. 이때 앞서 설명했던 퍼포먼스 버튼을 눌러 저소음 모드, 뮤트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 칩에 가해지는 파워가 줄어들면서 프레임 수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 균형 모드, 밸런스드 모드가 되면서 프레임도 올라가고 칩이 먹는 전원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퍼포먼스로 돌아가 볼까요? 그랬더니 칩이 갑자기 칩에 먹는 전력에 치솟으면서 140W 정도를 찍었다가 120W의 전력을 먹는 게 보입니다. 입력되는 전력의 수치가 되게 인위적으로 딱딱 끊기는 걸 보면 이 퍼포먼스 버튼은 CPU나 GPU의 클럭을 올리거나 내린다기보다 사실상 전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성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발열 해소 수준은 어떨까요? 크기에서 오는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벤치마크를 돌리고 있는 동안 꾸준히 75도를 전후한 점수가 나왔고요. CPU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OCCT 테스트의 경우 CPU 온도가 98도까지 올라가면서 살짝은 위험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력 자체는 120W가 진짜 꾸준히 먹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풀로드에서도 시스템 비교적 쿨링이 잘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건 앞선 퍼마크 테스트를 작동하는 동안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발열 정도를 측정해보니 알루미늄 표면에선 생각보다 낮은 온도가 찍히면서 대부분의 열이 통풍구를 통해 빠져나온다는 점이거든요. 이는 알루미늄 본체를 통한 열 전달보다는 공기가 얼마나 잘 순환되는지에 따라 이 PC의 발열 해소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앞서 구성품 설명에서 이 장비를 세워둘 수 있는 스탠드만 주고 모니터 뒤에 붙일 수 있는 배사월 마운트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었는데, 이 정도 온도에 모니터 발열까지 겹치면은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은 온도이긴 하더라고요. 팬소음 이야기도 하지만 이렇게 풀로드시 팬은 꽤 맹렬히 돌아가는 편입니다. 다만 이런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작업의 경우 문서나 크롬 같은 거 할 때는 직접 들어보실까요? 어떤가요? 사무실 환경에서 쓰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매우 적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 PC의 경우 거대한 통합 메모리를 이용해 고사양의 로컬 AI를 다루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은 AI 모델을 로컬로,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컴퓨터에 깔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보안을 표현하는 작업의 경우, 혹은 기업들의 검열을 피해서 AI 모델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소스 모델을 다운받아 직접 내 컴퓨터 위에서 돌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로 그래픽카드, GPU를 사용합니다. AI 모델은 대부분 경렬 연산인데 GPU는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그래픽 연산, 예를 들어서 게임이 그렇죠. 게임 같은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경렬 연산에 아주 유리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소비자용 외장 그래픽 카드의 경우 이 AI 모델을 펼쳐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 즉 VRAM의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장 고사양의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인 RTX 5090도 VRAM이 32GB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칩은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픈AI의 로컬 AI 모델인 GPT-OSS20B 모델을 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건 RTX 4060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예요. 사실 이건 통합 메모리 시스템을 갖춘 맥의 주요한 장점 중 하나인데, 이제는 윈도우가 돌아가는 소비자용 PC에서도 거대 AI 모델을 돌릴 수 있게 된 거고요. 가격 역시 동일 메모리의 맥 스튜디오 대비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오해를 막자면
제가 방금 가성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는 이 칩셋의 절대 성능 자체가 맥 스튜디오를 따라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로컬 모델 AI를 구동할 때 칩셋의 속도를 토큰 속도,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로 측정을 하는데 그 속도가 맥 스튜디오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AI 맥스 플러스 395에 적용된 통합 메모리의 대역폭이 맥 스튜디오의 3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 용량을 물탱크라고 비유를 해보자면 이 PC는 맥 스튜디오만큼이나 거대한 물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물을 끌어다 쓰는 수도관의 직경이 거대한 소방호스가 아니라 요구르트 빨대처럼 가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시원하게 콸콸 쏟아지지 못하고 쫄쫄쫄쫄 느리게 나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에서 대형 LLM을 돌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현존 최고의 가성비인 건 분명하거든요. 만약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구매하셨을 때 꽤나 만족스러운 제품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이제 대망의 분해 시간이죠. 지난번 기컴의 순행 PC와는 다르게 이 친구는 분해 방식이 정형화된 전형적인 미니 PC라고 할 수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여기 있는 고무 패킹을 벗기면 나사가 나오겠죠? 나와야 돼. 고무 패킹을 본드칠을 하셨네요. 보니까 보이시나요? 얇은 막이 지금 이렇게 자,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테이프가 한 겹이 더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벗겨야 돼요. 물론 제 손이 문제긴 한데요. 본드를 붙여놓은 방식이나 고무의 재질 상태가 좋지 않긴 하네요. 마지막 하나 건졌다. 여기는 나사 다 분해해주면 되겠죠? 이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방금 뭔가 수상한 소리가 났다면 오해입니다. 네, 이렇게 SSD 단자를 제외한 모든 나사를 분해한 후에 한 번에 확 들어올리면 보나마나 여기 펜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천천히 한번 들어올려 볼게요. 여기 사이를 좀 벌려줘야 되네요. 여기 나사를 안 풀었어. 이럴 수가. 이렇게 들어올리고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이게 상판이고요. 오, 그래도 나름 방열에는 좀 신경을 쓴 것 같은 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파트가 SSD가 닿는 파트거든요. SSD가 닿는 파트의 발열 해소를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써머리랑 간단한 방열판 구조를 해놓은 거는 칭찬할 만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붉고 정렬 에 가까운 메인보드 색상이 보이고 M.2 SSD 카드 하나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 하나가 보입니다. 양 네 귀퉁이에 있는 나사를 풀면 들어 올려질 것이다 는 게 저의 희망편. 이거 쓰기로 한 조연출 이름이 세나거든요. 세나야 미안하다. 중력의 힘으로 네, 드디어 분해에 성공을 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히트싱크가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를 분해하면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진행하면 이 제품을 쓰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좀 포기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메인보드에 거의 모든 필요한 파트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풀린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팬이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히트싱크가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는 팬을 통해서 공기가 흡입되고 또 나가면서 쿨링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PC 시장은 데스크톱의 고성능과 노트북의 휴대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이 사이에서 미니 PC는 인텔의 NUC가 주도해온 이래 주로 저사양의 공간 절약형 사무용 기기나 홈 미디어 센터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데스크톱 기준으로 꽤 강력한 CPU, GPU 성능을 탑재하고 막대한 용량의 통합 메모리를 가진 AMD의 새로운 아키텍처 스트릭스 헤일로를 장착한 채 기존의 미니 PC와는 완전히 다른 성능과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팩트 한계 탓에 여전히 애매한 성능, 그리고 미니 PC라 하기엔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접근에 허들이 있는 건 역시 사실이죠. 그러나 현재 DDR5 램 가격 급등이라는 상황 속에서 1589달러는 이 제품의 가격 역시 의도한 바는 아니겠고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예상외로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돼버렸습니다.
게임용으로 쓰기엔 솔직히 좀 부족해 보이는 게 맞긴 한데 AI 연구용이라는 특수 목적에서는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제품에는 분명해 보이는 데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작업용 PC의 경우로도 고민을 해볼 만한 분들이 아주 약간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이걸 사느니 그래픽카드 좋은 걸 사고 램수는 비워뒀다 나중에 채우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겠지만 현재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가격이 저렴한 몇 안 되는 제품인 건 맞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급한 분들에게 옵션으로는 남겨줄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통적인 분류 체계를 뒤흔들며 초소형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예외적 상황, 이게 예외적 상황일지 뉴노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만 잠시 동안 주목받는 구매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애매한 제품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이 영상을 1년 후에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여쭤봅니다. DDR5 메모리 가격은 낮아졌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제발, 제발.